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서경의 부장들,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방송부장 이혜은입니다. 자, 추위가 누그러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장에도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켰는데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유가도 연일 치솟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죠. 바로 산업부장 허반석 부장님인데요. 오늘 허 부장님과 투자 전략 점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허반석 또는 부장님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허 부장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빅스텝 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우려를 불식을 시켰습니다. 오늘 국내 양시장 반등에 성공했고 또 특히 코스닥은 지난 2월 9일 이후에 900선에 드디어 올라섰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파도가 두 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련된 부분. 회색 코뿔 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도로는 3월의 FOMC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여기에서 금리 인상의 폭과 금리 인상의 강도, 앞으로 양적 긴축에 대한 스케줄까지도 3월 FOMC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2월 달 내내 일정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왔었고요. 첫 번째 파도였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회색 코뿔소가 지나갈 때 다행히 저는 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발 한 짝을 좀 밟혔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코뿔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대응들 그리고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요. 파월의 연준 의장이 하원 의회에서 한 발언들이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죠.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텐데 50bp냐 25bp냐 결국 빅스텝 50bp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식시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25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시장이 너무 급진적으로 처음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조금 잠재워주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선물 채권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확률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이 100%다라고 확률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50bp 인상 가능성을 17.2%,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들면서 4.6%, 그리고 3월 1일을 기점으로 50bp 인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25bp 인상으로 모든 것들이 기울어졌는데요. 결국 첫 번째 파도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러온 국제 유가의 상승이나 밀, 소맥, 천연가스, 여러 원자재 가격의 슈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인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강경하게 빅스텝을 밟아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해줌으로써 시장이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좀 적어졌고 앞으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의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니까 100에서 150bp, 그러니까 1%에서 1.5% 수준까지의 금리 인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한두 달 전만 해도 앞으로 남아있는 FOMC 회의 7번 남아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죠. 7번 정도 남아 있는데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돌자 금리 인상이 정말로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처럼 우리 시장을 덮치진 않을까라고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25bp 수준으로 7번을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175bp입니다. 여기까지는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1에서 1.5%까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 1.75%까지 인상을 한다면 매 FOMC 회의마다 25bp씩 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중간중간 시장,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CPI, PPI 발표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있었던 우리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혹은 50bp 인상 한 번 정도로면 남은 FOMC 회의에서는 모두 다 25bp 인상이나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도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 파도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양적 긴축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 두 번째 파도가 일부 좀 약한 잔잔한 파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시장은 미리 알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MSCI EM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가 퇴출된다라는 이야기를 장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개장을 맞았습니다.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되었을 경우에 이 MSCI EM 지수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여러 펀드들과 자금들이 같은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도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 증시가 개장 이래로 최장기간, 현재 거래 정지 기간인데 결국 자금을 회수해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된 자산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러시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 증시의 거래 정지와 상관없이 그래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MSCI 퇴출에 대한 효력이 9일부터 작용을 하기 때문에 9일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 수급 중심으로의 수급적 긍정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8천억에서 1조 원 내외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슈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서 우리 시장이 출발했는데 그 출발 동안에는 외인들이 그렇게 선뜻 매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외인들의 수급도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파도를 살펴보았고 MSCI 러시아 증시의 퇴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번 또 짚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보도와 이야기들, 외신들을 종합해보면 오늘 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들을 이어가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 이제 1시간 정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회담이 진행될 수 있고 이곳에서 휴전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지거나 이제 러시아로 들어와 있는 러시아 군 병력들에 대한 철수, 그다음에 철수에 대한 통로, 경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논의가 되어 주기만 한다면 사실 전쟁 리스크의 소멸, 이벤트 해소로 좀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9시부터 또는 우리 증시가 내일 개장하기 전까지 외신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증시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러시아를 향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용 무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독일도 이제는 다시 무장을 하거나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이 러시아가 불러온 폭풍이 다시 방산 그리고 무기에 대한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늘 보도 중에 핵과 관련된 핵무기와 관련된 언급은 워딩 자체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했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즈음에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되기를 좀 가라앉기를 다 같이 바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오히려 긴장을 격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면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흑해 쪽으로 러시아의 군함이 좀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기서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긴장을 높여가는 요인들로 해석되기도 있고 확대 해석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좀 나왔던 터라 결국엔 이 즈음에서 리스크가 완화되기를 모두가 좀 바라고 있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 저점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최저점, 전저점 구간까지 그 사이에서 횡보 또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21선을 통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전 저점으로 본다면 이 구간과 21선 사이에서 횡보 구간과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 구간에 대한 지지와 횡보 그리고 21선을 통과하고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바짝 붙어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단계별로 우상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견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나 그리고 천연가스, 소맥, 옥수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모두 다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서 2월의 캐치프레이즈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였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3월의 캐치프레이즈와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도인 전쟁 리스크는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 보이지만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고 또 두 번째 파도 역시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허반석 위원님의 이 시각이 시장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또는 부장님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부장님 또는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똑같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렇다면 두 번째 파도가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대응 방안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근시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3월 FOMC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1월 FOMC를 통해서 알았고요. 1월 FOMC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3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었고 50bp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2월 내내 이 두 번째 파도가 있기 전까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전일 밤 파월 의장의 하원 의회에서의 발언 때문에 이 두 번째 파도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 특히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가능한 한 잡고 싶어서, 누르고 싶어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유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15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가만히 냅둬도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참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두 번째 파도가 약화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가 누누이 지난해 10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큰 방향성,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책적 수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미국의 경기 회복과 달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국 경기 자체를 홀랑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악수를 둘 수도 있다. 정책 실패 리스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양적 긴축을 했는데 잡고 싶은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기만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둔화만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카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카드를 늘 핑퐁 게임, 시소 게임 하듯이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의 회복과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보일 때 우리는 테이퍼링도 할 겁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지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도 하고 양적 긴축도 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기를 모두 다 홀랑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여지가 현재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준도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을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구나 라고까지 보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할 거야.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언젠가는 양적 긴축을 할 거야. 그럼 투자자로서 그러한 파도가 우리 시장에 닥친다 해도 버틸 만한 종목과 버틸 만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러한 파도가 왔을 때 내가 해지, 위험 회피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통해서 무언가 더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처럼 시장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버스에 몰빵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만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앞서서도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지수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 번쯤은 그리고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산업부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제 정세 그리고 외교 그리고 군사학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해석하고 저만의 애널리스트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렸던 이야기들이 결국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거나 현금화를 하고 싶으셔도 조금만 기다리시죠. 반등이 나오면 그때 현금화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악의 선택지는 여기에서 과도한 신용을 사용해서 강제 청산당하는, 강제 반대 매매 당하는 계좌가 가장
안타까운 계좌고 안타까운 투자자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전쟁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연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괜찮았는데 질의응답에서 벌컥벌컥 양적 긴축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발언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왔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성장주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경기 확장 국면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고 이것들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고 시장과 소통을 더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연준의 입을 한번 조금 더 믿어보자. 왜냐? 연준의 절대적인 목표는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입을 조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기에도 내 계좌가 전체 포트폴리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가 2월달 그리고 3월 첫 주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기를 오늘 또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분명히 테이퍼링을 할 텐데 금리 인상과 긴축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큰 방향성 언급해 주셨고요. 또 현금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현재 우리 시장에서 보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허반석 또는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또는 부장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금리 인상과 긴축이 이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국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상승을 했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미국 S&P 500 지수는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울기가 조금 완만했을 뿐이지 우상향 추세는 이어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요인들도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우리나라, 미국 모든 증시가 우상향하는 힘이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신다면 양적 긴축을 하반기에 할지 아니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구간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 금리 인상만 진행될 때는 증시의 힘은 그래도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양적 긴축이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내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 금리 인상만 진행할 때는 한미 모든 증시가 우상향 추세를 그래도 이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버스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지, 위험 회피를 통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견해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을 주신 대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도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이어갈 텐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의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한 번 더 설명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준은 실적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그 기업을 앞으로도 이끌어갈 모멘텀이 충분히 확인되는 기업들을 놓고서 보신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었죠.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 나가시는데 그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될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 턴 어라운드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플러스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축소는 말 그대로 종목 수를 가능한 한 줄여보시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종목들은 차라리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익분기점 위에서 또는 추세상 고점 또는 지수가 전 고점과 좀 맞닿아 있을 때 그때에는 내가 덜어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목 수를 줄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2월달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를 캐치프레이즈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노력을 한 켠에 적어 놓으셔서 리스크 축소해야지. 그리고 양적 긴축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갖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라고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나의 심리적 무장이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내 계좌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전쟁도 나고 1월달, 2월달 내 계좌가 녹아내려가는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여기서 전쟁까지 난다면 희망이 없다. 전쟁이 나는 국가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까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 2월달 횡령, 배임, 주식 투자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뭐 화재도 있었고요. 내부자 정보 거래도 있었고요. 우리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하고 계좌를 업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떠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좌를 지켜가면서 지켜왔고 버텨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남은 상승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 걷어가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시고 그만큼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생에 대한 달콤한 성과를, 열매를 내가 취하려면 포트폴리오가 뚜렷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뚜렷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나의 심리적 무장,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물론이고 양적 긴축기에도 내 계좌에 있는 이 종목은 상승, 우상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업의 펀더멘털은 결국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적은 이미 4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실적이 개선되었는가 아니면 적자 지속인가 아니면 잘 나가던 기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국인 수급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물류 병목 현상에 여지없이 기업이 흔들렸던 모습들이라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일부 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에 있고 2년여 이상 동안 물류 병목 현상을 겪었던 기업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적용을 했더니 이익의 체력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개선되었고 턴어라운드 되었고 지난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밝다라고 하는 이 재무 건전성 기업의 펀더멘털이 가장 탄탄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첫째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 이런 기업들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까지는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슈성, 정치 테마,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몰렸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앞으로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반등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부터 좀 놓고 보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바닥선입니다. 바닥선으로 본다면 이 구간이 되겠죠. 2650포인트에서 일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장 짧게 반등을 한다면 직전 고점과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럼 2750포인트 언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반등을 반등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2900 또는 291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일부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준다면 3030에서 3050포인트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2650포인트에서 저점 형성, 그리고 2750포인트, 2910포인트, 그리고 3050포인트까지 하나하나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고요. 그 가운데 뭐 21선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곳은 61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동일하게 코스닥 차트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저점으로 따지고 본다면 약 850포인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전 고점으로 본다면 915포인트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들을 본다면 965에서 970포인트가 새로운 바닥 구간으로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이곳에서 많이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완연한 반등의 추세 전환은 1030이나 105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할 때가 이제는 여기서 추세를 돌렸구나라고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구간까지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짚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나의 심리적 무장, 나의 멘탈이 잘 융합되었을 때 내 계좌의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화 전략을 하시더라도 앞서서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단계별로 지수의 반등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너무 급한 종목이고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테마성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급격한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일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915포인트가 현재 코스닥 마감과 거의 근접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구간으로는 적어도 965포인트까지는 좀 시장의 수급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등의 속도는 조금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 판단, 실적이 개선되느냐, 그리고 나의 심리, 버틸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 계좌가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버티셨다면 이제부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잘 체크하셔서 내가 가져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현금화를 할 것인가, 집중할 종목과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구분과 실행이 지수 반등기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신적인 건강까지 챙긴다면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이슈가 있더라도 결국에 실적만 챙긴다면 성장할 만한 기업인지 그것들을 보고 종목을 구성한다면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허 부장님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를 통통하게 살찌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장님, 사실 시장을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물론 매번 기준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기업들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기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게 시장이 반등할 것입니다. 여기서 버티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 점치는 사람들이나 동전을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좀 되짚어 보자면 결국 21선 기준의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 이격도가 9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대부분 그곳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 이격도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반등에 대한 기울기도 좀 가팔랐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의미 있게 4천억, 3,900억, 3,800억, 3,500억 역대 순위별로 좀 나열을 했을 때 이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언가 반등의 시그널이나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럴 때마다 개인들은 왕창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갔던 시절들이 중간중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러한 구간들마다 깊은 V자 반등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경의 부장들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려왔죠. 그때마다 이격도 90 미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 구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격도 90 이하, 세 번째로 신용 잔고의 감소였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의 지수의 반등이 이토록 많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하락할 때 추가적인 투매가 하락이 하락을 불러왔던 이유는 결국 과도한 신용 매매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해 1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을 때 주식 계좌 수도 많아졌고 투자자 수도 많아졌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주식을 하면 수익을 본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좀 쓰면서 내 돈이 아닌 융자로 신용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좀 혼탁해졌다 또는 불건전해졌다 또는 투기적 베팅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끝을 좀 본 것이 결국 내부자 거래 또는 횡령과 배임에 관한 소식까지도 1월과 2월 국내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을 온통 뒤덮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잔고가 20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조, 23조, 21조 많이 내려왔는데 앞자리가 20조를 보였을 때 그제서야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외국인 수급이 의미 있었고요. 이격도 90 미만에서 또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요. 신용 잔고도 20조 앞자리를 찍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마다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 이후에 오늘 시장도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치의 데이터들을 매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에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격도 90 이하,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그리고 신용잔고의 감소 이것들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왔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도를 하실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현금화를 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 현금화 대응도 너무 일찍 팔았다 아쉽다라고 드는 종목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현금화를 좀 할 걸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실 것이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그 기업이 실적의 개선이 그리고 실적의 증가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가? 그 기업이 피어 그룹, 경쟁사 대비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 기업의 사업 구조, 매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가? 한쪽의 매출이 조금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 매출을 커버할 만한 튼튼한 캐시카우가 있는가?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무언가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미래 먹거리,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블 체킹을 하신다면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 내가 집중해서 저가 매수를 더 추가로 할 종목과 이제는 현금화를 할 종목, 그 구분이 이미 되어 있으실 거고 이미 되어 있으시다면 지수 반등기에는 꼭 포트폴리오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넋두리를 하자면 앞서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학, 국제 외교,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이 직업의 애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한 통치자, 장기 집권 체제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견제에 대한 시스템이나 합리적 시스템이 그래도 좀 덜하다, 합리적 사고 판단이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산업부장, 허반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는 애널리스트적 관점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멘텀 투자 레터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는 철저히 펀드 매니저의 롤로서 포트폴리오를 좀 가꾸어 드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 1월과 2월 제가 많지 않은 나이인데 이러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이런 위기를 견뎌내었다라고 무언가 서로 또는 스스로에게 훈장을 하나씩 좀 주고받는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첫 번째 파도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잔잔해지지 않을까. 이제 약 25분 뒤면 9시부터 2차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쓸데없이 젊은 사람들이 또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좀 적어지기를 국제사회 그리고 모든 전 글로벌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일정 속에서 변동성을 하나 더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습니다. 3월 9일이죠. 그리고 3월 9일 딱 지나자마자 3월 10일은 한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일부터죠. 4일과 5일 그 이후까지도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립니다. 결국 국가의 큰 방향성, 투자의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큰 시기가 중국에서는 양회라고 불립니다. 이 양회 기간 동안에 작년을 본다면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강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KRX 운송지수가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만 1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RX 철강지수도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만 1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까지도 좀 챙겨보고 대선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변동성에 대한 요인들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중국 양회의 주요 안건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겨울올림픽을 지나면서 탄소 절감과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강화시켰던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걸맞게 수혜주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내일 시장부터도 이러한 수혜주 찾기 그리고 이 수혜주가 혹 내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고 분류해 놓은 종목에 그 수혜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일찍 수익을 거두시지는 마시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 기업의 모멘텀, 그리고 내가 접근한 위치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가 매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전략을 꼭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일정 그리고 변동성의 허 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체크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허 부장님과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요즘 또 오늘은 이 시장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현대차에 좀 불똥이 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인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락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4%대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스마트폰, 세탁기,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장 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매출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차의 이익에 대해서 훼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의 반등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기아차도 본다면 이미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와 그리고 서경의 부장들에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하기도 참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다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겠죠.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의 장기 시계열, 조금 더 넓은 시계열로 본다면 물류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되었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술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발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 같이 몰두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아야지 이 자동차 기업들이 아예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죠. 기업의 펀더멘털 꼭 체크하셔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의 심리, 나의 멘탈 무장으로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제는 시장에서 그리고 내 계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심리, 나의 멘탈뿐만 아니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털 체크 꼭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서 한쪽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한쪽에는 나의 멘털, 정신적 무장을 갖추셔서 양적 긴축기까지 꼭 계좌에 승리하는 승전보만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좀 당부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함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흐름이 좋았던 업종이 건설업이잖아요. 이 재건축 이슈로 건설업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 GS건설, 현대건설 흐름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선하면 모든 후보들이 주택의 추가 공급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남아있는 이슈가 건설주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HDC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사고, 그에 이어서 DLENC의 하도급과 관련된 부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로와 관련된 브랜드에서 뭔가 건물에 떨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한층 이 건설주와 관련된 위기와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택 공급에 의해서 장기 시계열로 보았을 때 그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주택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정점에 있는 브랜드와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기술력도 적잖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처리 사업이나 그리고 원전에 관련된 부분 있죠. SMR
중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건설주도 흔들리더라도 앞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싶으신 분들 허 부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또는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알려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부에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강의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의 주유소는 자본통합시장법을 준수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주유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